자, 그럼 유형자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또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으며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자산이죠. 그래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이 되는 자산은 유형자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시다시피 토지나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은 모두 다 유형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토지랑 건설 중인 자산은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이다 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토지라는 건 대지나 임야, 농밭 이런 것들이 모두 토지가 되겠고요. 건물이라고 한다면 회사의 사옥이나 창고, 공장 이런 것들이 모두 건물이 돼요. 구축물이라는 건 건물 외에 나머지 교량이나 저수기, 갱도 같이 건축물이 아닌, 그러니까 건물이 아닌 다른 짓는 건축물들 있죠? 그런 것들을 구축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계장치는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계장치나 생산설비 이런 것들이 되겠고, 차량 운반구는 영업활동할 때 사용하는 승용차나 트럭과 같은 게 차량 운반구죠. 그리고 비품이라는 거는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집기나 비품이라면 비품이라고 불러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거는 건물이 되기 전에 아직 건설이 완료되지 않아서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이 바로 건설 중인 자산이기 때문에 요 건설 중인 자산이 다 완료가 되면은 건물이라든지 구축물과 같은 다른 계정으로 대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이 계정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거고요. 토지의 경우는 희소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대상 자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는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에요. 자, 필수 예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대한부동산에서 공장 신축에 사용할 토지를 500만 원에 구입하고 취득세를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그럼 토지를 500만 원에 구입했는데 토지를 구입할 때 한 번에 한해 드는 세금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매입할 때 매입 부대 비용은 매입원가에 가산 더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토지의 금액은 500만 원에 5만 원을 더한 505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취득세는 매번 내는 게 아니라 토지 살 때 한 번 취득할 때 내잖아요. 그래서 매입원가에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금액이 505만 원. 그리고 이거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의 현금 505만 원. 이렇게가 되겠죠. 자, 건물. 건물이나 공장, 창고 및 넷낭반, 그리고 조명, 통풍, 그리고 기타의 부속 설비라고 한다면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물을 살 때 취득세,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들었대요. 근데 취득세나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건물 살 때 한 번 들지 계속해서 드는 게 아니죠. 따라서 매입원가에 가산을 하게 돼요. 따라 500만 원에 플러스 15만 원 플러스 5만 원 하니까 520만 원이 건물 가격이 되는 거고요.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당좌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갔겠죠? 이렇게 분개를 한 거예요. 자, 구축물. 토지 위에 건설한 건축물 이외의 설비를 바로 구축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건물이 아닌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건 구축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분수대 설치한 것도 마찬가지로 건물이 아닌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구축물. 그래서 구축물 설치 대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분개를 한 거예요. 자, 기계장치. 기계장치와 운송설비 및 기타의 부속설비를 기계장치라고 불러요. 자, 일단 필수예제 내용을 읽어보자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제1기계로부터 기계를 30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설치비와 함께 당좌수표로 발행해서 지급했죠. 그럼 기계 비용에다가 설치를 해야 기계를 쓰니까 이거를 여기다 플러스를 해요. 그래서 기계장치는 320만 원에 사들여 온 걸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고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당좌예금에 320만 원 빠져나갔겠죠. 자, 마찬가지 두 번째 분계를 보자면 제1기계로부터 제품 생산에 사용할 기계장치를 1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약속업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자, 그럼 기계장치가 10만 원 생겼겠죠. 그쵸? 근데 약속업을 발행해서 지급하다라는 부분에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어음을 지급했으니까 지급어음이겠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얘는 뭐 샀어요?
실제 제품이 아니라 제품을 만들 기계 장치를 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 외의 것을 우리가 지급어업을 발행했다라고 할 때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밑에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나타난 어음상의 채무, 즉 매입처에 대해서 상품이거나 원재료 매입대금이거나 외상매입금에 대해서 약속어음을 발행 지급한 경우라고 한다면 지급어음을 쓰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라면 지급어음이 맞겠지만 이 거래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죠. 그러니까 상품을 사고 판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래에서는 우리가 지급어음으로 지급을 했더라도 미지급금 계정을 쓰셔야 돼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기억해 주세요. 자, 5번 차량 운반구.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승용차나 트럭과 같은 육상 운반구라면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데요. 공장에서 사용할 화물차 한 대를 300만 원의 현금으로 구입하다 라고 한다면 차변의 차량 운반구 300만 원, 대변의 현금 300만 원 이렇게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사용 중이던 승용차 취득가액이 3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만 원이래요. 자, 처음에 사들여 왔을 때 300만 원짜리 차인데 이거를 쓰다 보니까 감가가 된 것이 200만 원어치 감가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승용차의 가치는 현재 얼마가 남아 있어요? 300에서 200을 뺀 금액, 즉 100만 원이 남아 있게 되죠. 그 100만 원이 장부가액이에요. 자, 어쨌든 장부가액이 100만 원짜리인데 중고 자동차 매매상에 현금 200만 원 받고 팔았다면 100만 원짜리 200만 원 받고 팔았으니까 이득 받죠. 유형자산을 매각, 즉 처분하며 생긴 이익이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처리를 한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사용 중이던 승용차는 원래는 차량 운반구고 처음에 샀을 땐 차변에 300만 원 이렇게 들어왔었을 거예요. 근데 얘가 없어지는 거래죠. 매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300만 원이 대변에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얘가 세월이 흐르면서 감가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 감가상각된 것도 없애야 되겠죠. 얘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반대편에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원래는 장부가로 따져보면 100만 원이지만 우리가 200만 원 받고 매각했으니까 일단 현금이 200만 원 생겼죠. 자, 차이를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100만 원짜리고 100만 원만 받아도 되는데 일단 200을 받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형자산, 승용차 즉 유형자산을 매각, 처분하면서 이익을 받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100만 원.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감가상각 처리를 하니까 기억 좀 해두시고 처음엔 좀 헷갈리는데 해보시면 그렇게 헷갈릴 일은 없을 거예요. 자, 6번 비품입니다.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반적인 집기나 비품을 구입한 경우에 비품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자, 사무실에서 사용할 에어컨이니까 비품이죠. 그죠? 현금으로 구입했고요. 사무용 복사기 역시 비품이죠. 외상으로 샀다라고 했을 때 얘는 정상적인 어떤 상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상으로 샀다고 하더라도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되더라 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7번 건설 중인 자산인데요. 유형자산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것을 이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건설 중인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가 돼요. 중앙상사는 본사 사옥을 신축하기로 하고 공사대금 중 일부 1차 기성고 금액이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그럼 이 100만 원이 건설 중인 자산이 차변으로 빠지면서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의 현금. 그러다 건설 완료 시 분개를 할 때 보면요. 본사 사옥이 완공이 돼서 관할구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취득세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합니다. 건설 중인 자산의 금액이 800만 원이다 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건설 중인 자산이 지금 완공이 돼서 사라지니까 원래 차변에 있었던 건설 중인 자산이 대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완공이 됐으니까 건물로 바뀌는데 취득세가 더 들었어요. 그러니까 800만 원에 취득세 50만 원까지 해서 850만 원이 건물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고 그 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50만 원 현금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 완료 시 분개까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형자산의 인식과 취득금액을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유형자산으로 인식을 할 때는 일단은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며 자산의 원가는 신뢰성 있게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인식 조건이니까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취득금액 결정들을 볼게요. 우리가 외부에서 사들여 온 거는 외부 금액에다가 부대 비용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매입할 때 매입 부대 비용을 더하면 취득원가가 되더라.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물론 우리가 만드는 거에도 제작원가에 부대 비용을 더하면 그게 취득금액인 거예요. 자, 근데 무상취득의 경우가 있어요. 간혹 들어서 뭐 예를 들어 토지를 누가 줬다든지 뭐 이런 경우, 어떤 물건이나 어떤 재화 같은 거를 무상으로 우리가 취득을 하는 경우, 그때는 그 자산의 공정가치로 취득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공정가치는 시가라고 했죠? 시장가격. 자, 교환으로 인한 취득에서는 동종이냐 이종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동종자산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기계장치를 다른 기계장치랑 바꿨다라는 게 동종자산.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자산으로 바꿨을 때는 내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를 따지면 돼요. 내게 지금 장부가가 얼마니까 그걸 가지고 체크를 하면 되는데, 이종자산이라는 건 이거예요. 기계장치를 예를 들어 자동차랑 바꿨다든지 다른 자산으로 바꾼 걸 이종자산의 교환 취득이 되는데요. 이랬을 때는 비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가지고 취득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마저 읽어볼게요. 감가상각이라는 건 가치가 상각되는 걸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을 한 게 바로 감가상각이다.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 배분을 한 게 감가상각인 거예요. 이런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해서 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감가가 되는 요인이라면 사용을 했거나 아니면 시간이 경과하는 것에 대해서 물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진부와 부적응에 대한 기능적 원인들이 있습니다. 자, 감가상각은요, 기본 요소는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 이렇게 세 개가 감가상각의 기본 요소예요. 이 중에서 취득원가는 실제 값이죠. 내가 사들여 온 값. 하지만 잔존가치나 내용연수는 얼마 정도 남을 거야, 얼마 정도 쓸 거야 라는 추정치예요. 그래서 잔존가치는 법인세법에서는 0으로 설정하고 있고요. 회계실무에서는 그대로 적용하는 게 보통이긴 합니다. 다만 정률법에서 정률을 구하기 위해서 잔존가치는 취득금액의 5%로 해서 적용하곤 해요. 뭐 외우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가볍게 읽었고요. 자, 세 번째, 감가상각의 회계처리입니다. 감가상각의 회계처리는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간접법을 쓰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간접법에 의해서 회계처리를 하고, 그리고 재무상태표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해당 유형자산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죠. 자, 직접법과 간접법은 이런 차이인데요. 직접법은요, 직접 그 유형자산을 차감하면서 감가상각비를 표시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지만 간접법은 유형자산을 바로 차감하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처리를 하게 돼요. 이 점이 직접법과 간접법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일단 정액법이라는 게 있고 정률법이라는 게 있고요. 연수합계법이라는 게 있고 생산량 비례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네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될 텐데, 그 중에 정액법은 전산회계 2급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일단 정액법이라는 건 그 말 그대로 일정 금액으로 배분을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 대상액을 내용 연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정액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식 외울게요.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곱하기 나누기 내용연수, 그죠? 자, 정률법은 미상각 잔액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미상각 잔액, 즉 장부금액에 매 기마다 동일한 상각률을 적용하는 거예요. 아까 정액법은 금액이 항상 똑같은 금액으로 상각을 하는 거라면,
정률법은 비율이 항상 같은 비율로 상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률법은 초기에 상각이 많이 되고 나중에 상각이 적게 되는 방법이기도 해요. 요것도 식을 대충 기억해 놓을게요. 자, 연수합계법. 연수합계법은 정률법이나 이중체감법에 따라서 이중체감법과 함께 초기에 감가상각을 많이 하는 가속상각법 중에 하나인데요.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감가상각 대상에게 내용연수에 대한 내용연수 합계에 대한 내용연수 연차의 역순의 비율을 곱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는요,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합계 곱하기 연수의 역순으로 계산을 해요.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내용연수가 만약 5년짜리다. 그럼 내용연수의 합계라면은 5 플러스 4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1인 15가 나와요. 그리고 연수의 역수라는 거는 1차 년도가 5부터 2차 년도는 4, 3차 년도는 3으로 적용해서 계산하는 게 연수합계법이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정액법과 정률법에서 더 질문이 많고요. 연수합계법은 명칭 정도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가끔은 식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산량 비례법은 감가상각 대상액을 생산량이나 채굴량에 비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산림이나 유정, 광산 등의 천연자원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번 가볍게 봐둘게요. 자, 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로 넘어가서 보죠. 자, 일단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이거를 처리할 때 취득 후에 이제 지출이 나는 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취득 후의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하는 자본적 지출이 있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수익적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나눠지냐면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일어난 지출이 유형자산의 가치가 증가하거나 가치 증가 빗줄, 내용연수가 증가하면 내용연수 증가 빗줄. 자, 이 두 가지는 자본적 지출인 거예요. 자본적 지출이라고 유형자산의 원가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간단히 말하면 이 건물 올라오실 때 아까 아주머니가 아유, 계단이 좀 힘들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이고, 제가 만약 건물주였다면은 엘리베이터를 놓을 텐데, 그죠? 만약에요, 엘리베이터를 이 건물에다가 놓는다 라고 한다면 이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죠. 그러면서 또 내용연수가 증가하는 지출이 될 수가 있죠. 그런 게 바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요. 만약에 여기다가 건물 한 층 더 지어요. 그렇다면 그 건물에 임차료를 더 받을 수가 있잖아요. 역시 가치가 증가하죠. 그러면서 그 내용연수도 증가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지출을 바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요. 이러한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의 원가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수익적 지출이라는 거는 우리가 유형자산을 취득한 이후에 지출한 효과가 원상회복이나 밑줄, 능률의 현상 유지에 그친다. 밑줄.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해요. 어떤 걸 예를 들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건물에다가 색칠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니면 이 건물에 유리가 깨져서 유리를 갈고 있어요. 자, 그런 거는 유리를 간다고 해서 가치가 증가하거나 하지는 않죠. 그냥 그 자체를 원상 회복하고 능률을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유리를 갈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거라면 바로 수익적 지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유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제에서는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 뭐 잘못된 것은 이런 식으로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때나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때에 바르게 고쳐라 라는 내용의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유형자산의 처분. 일단 우리가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다 라고 한다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과 처분금액을 비교해서 장부금액이 만약에 처분가보다 크다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는 거고 장부금액보다 처분금액이 작다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영업의 손익으로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필수예제.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200만 원, 취득원가가 350만 원이었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120만 원이었대요. 이거를 200만 원에 매각하면서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취득원가가 150만 원이고 감가상각이 120만 원이 상각이 되거든요. 그럼 얼마가 장부가액인 거예요? 230만 원, 그죠? 장부가가 230만 원인데 얼마 받았어요, 우리? 200만 원. 자, 그러면 이득 봤을까요? 손해 봤을까요? 손해 봤죠. 자, 이거를 분계를 볼게요. 자, 일단은 기계장치는 취득원가대로 나가요. 그러면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반대편에 적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돈을 따져보니까 200만 원 현금으로 받았죠? 자, 그러면 보죠. 아까 장부가가 230만 원인데 200만 원으로 받았으니까 30만 원 덜 받은 거네요. 그쵸? 따라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30만 원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사용 중이던 화물차 취득 금액은 600만 원, 감가상각 금액은 420만 원. 그럼 얘는 장부가가 얼마예요? 180만 원이 장부가 같아요. 그죠? 중고자동차 매매상에 현금 300만 원 받고 매각했어요. 원래 180만 원이 장부가인데 300이나 받았으니까 이득 봤죠. 그쵸? 얼마 이득 봤어요? 180인데 그죠? 300을 받았어요. 그러면 차이가 120만 원. 그죠? 자, 볼게요. 화물차는 차량 운반구가 없어져요. 그쵸? 그래서 대변에 600만 원 없어지면서 감가상각 누계액도 반대편에 없어져요. 그런데 내가 300만 원 받았으니까 현금 300만 원 줬겠죠? 그러고 차이 보니까 아까 감가상각이 되는 그 장부가가 아까 180만 원인데 300만 원을 받았으니까 이득을 봤죠. 그게 유형자산 처분이익 120만 원.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자, 확인 예제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무릉은 공장 신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토지를 구입하였다. 토지 계정에 기록되어야 할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자, 토지를 살 때 토지 부대 비용을 매입원가에 가산한다 라고 했었어요. 따라서 토지를 살 때 구입가액이 5천만 원. 근데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나 봐요. 건물을 철거했겠죠? 그것도 들어가야 했을 거고, 구입할 때 법률 자문 비용도 토지를 사기 때문에 들어갔던 비용이죠. 자, 그러면 구입가액에 법률 자문 비용 300만 원을 더하고 그 다음 철거 비용 150만 원을 더해요. 그런 다음에 건물 철거할 때 수익 본 거를 빼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취득원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5,300만 원, 5,450만 원, 빼기 50만 원은 5,400만 원. 자, 그럼 취득원가는 5,400만 원이 되네요. 답은 2번. 그러니까 매입 부대 비용은 매입원가에 더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다음 중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취득할 때 들어간 게 취득원가예요. 그래서 수입한 기계장치의 시운전비. 이거 기계장치 시운전 해야 되는 거 맞으니까 취득원가 맞겠죠. 그리고 상품 구입 시 당사부담의 운송보험료. 상품 사들일 때 운송보험료이기 때문에 취득원가라고 볼 수가 있네요. 건물 구입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건물을 구입할 때 한 번에 드는 돈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득원가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뭐예요? 단기 투자 목적의 주식 매입 수수료잖아요. 그럼 얘는 수수료가 되겠죠. 매입 수수료니까. 그쵸? 취득원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3번. 다음 중 유형자산 취득 후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할 경우 이를 비용화할 수 있는 거래는? 자, 유형자산 취득 후의 추가적인 지출은 두 가지였어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있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이 어떤 거였어요? 내용연수가 증가하고 가치가 증가하는 지출이 자본적 지출이었고, 자본적 지출의 경우는 원가로 더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수익적 지출이라는 건 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이 수익적 지출이었죠. 자,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서는 수익적 지출을 찾아라 라는 내용이죠. 자, 수익적 지출 어디 있어요? 유지를 위한 지출이면 수익적 지출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4번. 1기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월 1일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원인 기계를 850만원에 매입하였으며 설치 장소를 준비하는데 50만원을 지출하였다. 그러면은 살 때 매입 부대 비용으로 더할 거니까 900만원에 샀다고 봐야 되네요. 동 기계는 원가 모형을 적용하고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자, 감가상각이 정률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봐야죠. 얘가 지금 매입할 때 원가가 얼마였나 봤더니 850에 50만원 플러스 하니까 900만원이었거든요. 근데 정률법 상각률이 0.45예요. 그럼 계산해보면 첫 번째 1차 연도에 405만원이 상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900만원에서 405만원을 빼보자고요. 900만원에서 405만원을 빼보면 이게 미상각 잔액이에요. 아직 상각되지 않은 금액. 2000년도에도 똑같이 같은 정률이 깎이겠죠. 0.45. 그러면 222만 7,500원이 깎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2차 회계연도에 계상될 감가상각비는 222만 7,500원인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번엔 무형자산으로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산 부분 파트 어느 정도 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 넘어가고 있는 문제들도 풀 거예요. 참고로 보시고 아마 조만간 제가 숙제로 한번 풀어 오시라고 낼 것 같아요. 자, 일단 무형자산. 형태가 없는 자산이 무형자산이죠.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자산을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비화폐성 자산으로 취득원가의 측정이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 가능한 자원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되는 걸 무형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취득원가는 매수 등에 의해서 취득할 수가 있고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도 있어요. 다만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그 인식기준이 부합한지 정확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단계랑 개발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이 안 되고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이 됩니다. 다만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기업 회계기준에서 정하는 일정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은 무형자산, 그 외에는 경상개발비 같은 그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무형자산에서는 영업권, 산업재산권, 그리고 뭐 특허권, 실용신안권, 뭐 개발비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일단 영업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권리금이 바로 영업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리한 위치거나 우수한 경영이거나 좋은 기업 이미지 등으로 인해서 동종의 다른 기업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경우 초과되는 수익을 자본의 가치로 환원한 것을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사업 결합을 하는 경우는 이전 대가의 공정가치가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순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이 영업권의 취득금액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 순자산가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지불할 때는 염가매수 차익으로 처리하고 당기순이익으로 처리를 하더라. 말이 길어서 그런데 그냥 생각하실 때 사업 결합으로 인한 어떤 금액 있죠? 그런 게 영업권이다. 즉 권리금이 영업권이다. 자, 두 번째 산업재산권인데요. 법률에 의하여 등록하고 일정 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산업재산권이라고 해요. 이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수예제 내용을 읽어보자면 연구 중이던 상품의 개발이 완료됐대요. 그래서 특허청에 등록해서 특허권을 취득했다면 산업재산권이 생긴 거죠. 산업재산권 50만 원.
그러면서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50만 원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개발비.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의 개발 또는 개량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의 개발을 위한 연구용 기자재 구입비라고 한다면 개발비가 되겠죠. 이걸 현금으로 지급했다 하면은 차변의 개발비, 대변의 현금. 자, 4번의 기타의 무형자산인데요. 라이센스는 국가나 허가권자로부터 인허가 과정을 거쳐 확보한 사업 허가권으로서 방송사업권이나 통신사업권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프랜차이즈란 체인 본사와 가맹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일정 지역에서 특정 상표나 아니면 상호의 상품 그리고 용역을 독점적으로 생산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프랜차이즈라고 하고요.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을 복제, 출판, 전시, 번역하면서 이용하는 그런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하죠.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구입에 지출된 금액이 되겠고, 임차 권리금이란 건물이나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에 그 이용권을 갖는 대가로 보증금 이외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임차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광업권은 일정한 광구에서 광물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권리고요. 어업권이란 일정 수역에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해요. 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만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필수 예제 볼게요. 인타랩으로부터 업무 전산화를 위해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1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대요. 그럼 이 전산 세무회계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고 이거를 현금으로 구입했다. 이런 분계가 되겠죠. 자, 무형자산도 상각이 됩니다. 이 무형자산을 상각 대상 금액을 그 자산의 추정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상각을 하는 것을 무형자산의 상각이라 하는데요. 상각 기간은 그냥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2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형자산의 상각은 20년을 초과할 수가 없더라. 그리고 무형자산을 상각하는 방법은 그냥 합리적인 방법을 쓰시면 돼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다 되는데 다만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는 정액법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 예제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뭘로 측정하던가요? 우리 무형자산 인식은 원가로 측정을 했었죠? 그럼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죠.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 공정가치 시가가 아니라 원가로 측정을 합니다.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으로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한 경우라고 한다면 무형자산의 원가를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즉 시가로 측정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측정 기준이 애매하니까요.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랑 개발단계로 구분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일단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걸로 약간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면 아무래도 이윤이 좀 적게 나는 거로 그렇게 측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측정을 한 거예요. 자, 4번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맞는 거는 여기서 틀린 거는 1번. 자, 무형자산과 관련된 다음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개발비는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이 창출될 것이 기대되는 자산을 개발비라고 합니다.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물리적 실체가 있는 경우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물리적 실체가 있으면 무형자산이 아니죠? 유형자산이 돼야죠? 옳지 않은 거 2번이네요. 무형자산을 직접 차감하여 상각하는 경우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계정을 쓰게 되고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금액에 직접 부대 비용을 가산한 것이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무형자산의 상각과 관련된 다음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형자산의 상각 대상 금액을 그 자산의 추정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각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배분하는 상각을 하여야 한다. 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상각기간은 관련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2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네요.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되고요.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엔 정액법, 정률법, 체감자격법, 연소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지만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땐 정액법을 쓴다라고 했었죠. 정률법 아니고 정액법으로 바꿔주세요. 따라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 넘겨서 투자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 보겠습니다. 투자자산이란 다른 회사를 지배하거나 통제할 목적 또는 투자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장기간에 투자하는 자산을 투자자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땅을 사더라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땅은 투자 부동산인 거고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땅은 부동산인 거죠. 그러니까 토지인 거죠. 그죠? 자, 매도가능증권이라는 거는 유가증권 중에 만기보유증권이나 단기매매증권, 지분법 투자 적용 주식으로 분류되지 않은 것이 매도가능증권이라고 해요. 만기보유증권은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이죠. 그래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만기보유증권이에요.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은 지분법을 가지고 피투자회사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라면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장기대여금은 장기자 들어있으니까 결산일이 1년 이상으로 들어가는 거. 장기성 예금도 장기자 들어가 있으니까 결산일이 1년 이상인 정기예금 같은 거. 자, 투자부동산이랑 고유의 영업활동과는 관련이 없이 투자 목적인 거예요. 자, 여기 필수예제에도 적혀있죠. 장기 투자 목적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답은 똑같은 토지라도 투자부동산으로 처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 증권, 이거는 1년 이상 보유할 의도로 취득하거나 만기가 1년 이상인 채권이죠.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까지 확정이 되어 있는 채무증권으로서 상환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은 그 외의 것들이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이 됩니다. 시장성이 없는 게 매도 가능 증권이라 했었죠. 그래서 장기 투자 목적으로 3일전자 주식 100주를 현금으로 구입한다라고 했을 때 매도 가능 증권 300만원, 현금 300만원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만약 이때 결산일에 매도 가능 증권을 320만원에 평가를 했다면 매도 가능 증권이 20만원 늘어나면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20만원 증가가 되겠죠.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들어가는 거예요. 장기 대여금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대여금이 바로 장기 대여금. 3년이니까 장기죠? 그럼 장기 대여금, 현금. 장기 금융상품도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게 장기 금융상품이에요. 여기 보니까는 장기적 자금운용 목적이다 라고 했으니까 장기성 예금, 현금. 근데 보통 당좌거래 개설도요, 보통 우리 회사 망하기 전까지는 잘 안 찾죠. 당좌거래를 맺어놓은 상태에서는. 그래서 당좌개설 보증금도 장기 금융상품에 해당이 되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불러요. 자, 이제 비유동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 마저 볼게요. 비유동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기타 비유동자산은 비유동자산 중에서도 투자거나 유형이거나 무형이 아닌 자산들이 기타 비유동자산이에요.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임차보증금, 장기성급비용, 장기성급금, 장기미수금 이런 것들은 기타 비유동자산이 됩니다. 전세권이나 임차보증금이 일종의 기타 비유동자산이 됐겠죠. 자, 영업소 설치를 위해서 세방빌딩 소유의 빌딩을 3년간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계약하고 보증금을 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다면 이 보증금은 임차보증금이고 임차보증금은 임차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우리가 갖고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그 임차 기간이 끝나면 돌려줘야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임차보증금이라는 일종의 계정으로 처리를 해서 쓰고요.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당좌예금 이렇게. 영업보증금은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증금이 영업보증금으로 거래보증금, 입찰보증금, 하자보증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장기 외상으로 판매했다라고 한다면 장기성 외상 매출금, 제품 매출 이렇게가 되겠죠. 자, 확인 예제 마저 풀어볼게요. 자, 평가 시에 시장 가격을 이용하지 않는 거.
자, 단기 매매 증권이나 상품, 제품은 모두 다 시장가, 즉 시가를 활용하지만 결산평가 시에 만기 보유 증권은 어차피 만기까지 보유할 게 목적인 거예요. 따라서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해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 비유동자산 항목 중에 기타 비유동자산이 아닌 거, 임차보증금이나 이연법인세자산, 만기보유증권 이런 것들에서 일단 장기성 매출채권 이런 것들은 일단 기타 비유동자산에 속하게 되는데, 이 만기보유증권은 투자자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아닌 것은 2번에 4번. 3번, 투자자산 중에 장기투자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단기 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이 아닌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한다. 그쵸? 단기 아닌 매도 아니면 만기니까. 자,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틀린 건 2번이 되겠죠? 영업의 수익이 아니고요.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들어가요.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는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를 하고요. 장기 투자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할 의도로 취득한 주식과 만기가 1년 이상인 채권이 바로 장기 투자증권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걸 따져보자면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제 평가 문제 끝나면 이게 이제 자산 파트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 파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론 부분은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그럼 자산에 대한 내용들은 얼추 보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부채랑 자본을 안 봤다고 하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 계정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숙제를 좀 낼게요. 자, 제가 문제를 풀어드린 건 아마 확인 문제들을 풀어드렸을 거고, 이 책의 평가 문제를 풀지 않았을 겁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자산 파트, 오늘 제가 진행한 데까지의 자산 파트의 평가 문제들을 한번 풀어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무조건 다 풀어라 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은 어차피 이 부분들 제가 설명은 하긴 할 거거든요. 그렇지만 일단은 설명을 그냥 듣기보다 먼저 풀 수 있는 것들을 풀어보는 것도 좋은 부분이라서 제가 숙제로 내드리는 거니까 문제를 좀 풀어 오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